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던 외환 보유액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전달보다 2억 1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달러 매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과 주식 운용 수익, 외화 예수금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등 성평등 고용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이 OECD 38개 국가의 15세에서 64세 여성의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에 그쳤습니다. 근로조건이 경직적이고 가족 돌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상가 비율 규제가 낮아집니다. 주상복합을 지으려면 연면적의 20% 이상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넣어야 하는데 그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서울시의 규제 철폐안이 시행되면 주상복합 신축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너도나도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이, 해외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로봇 산업 경쟁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국내 유망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학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로봇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시키는 소형 컴퓨터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또 주목을 끌고 있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점점 가열되는 로봇 산업 경쟁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일원 코가 로보틱스 대표 최성환 RM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5년은 마치 로봇의 해인 것처럼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가 불붙었는데 이게 인공지능 개발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나서 인간을 닮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 경쟁, 로봇 개발로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실제 로봇 지금 산업에 뛰어들고 들었죠. 코가 로보틱스의 서일홍 대표님. 우리가 말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사람을 닮은 로봇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동성하고 조작성을 갖추고 있고요. 네. 특히 이동을 이제 걷는 거죠. 워킹이라고 하는 걷는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또 사람을 닮아서 몸집이 약간 신하다 그러니까 쉘로우하다고 그럴까요?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죠. 날씬한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인프라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로봇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튜디오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단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올라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평한 그런 플로어가 아니더라도 예. 울퉁불퉁하더라도 이제 걸을 수가 있는 거. 건축 현장이라든지 그래서 어디든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그런 정도의 능력을 하려면 AI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체 능력을 훨씬 더 좋게 하는 그런 AI하고 예. 또 하나는 작업 환경을 이해하고 또 작업 내용이 바뀌더라도 그거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 요즘에 생성 AI로 대변되는 그런 이제 챗GPT 같은 LLM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로봇의 지능이 조금 더 고도화돼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변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생성 AI는 네. 기존에 우리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챗봇 같은 거하고 좀 다른 것이 얘는 그 다음번 예측해야 되는 정보가 기하학적 정보입니다. 내가 다음에 어디로 움직여야지. 근데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예측하는 정보가 네. 단어입니다. 예. 또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네.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이 비전하고 합해져 가지고 소위 이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 그 AI가 예측해야 되는 것들이 소위 화소입니다. 픽셀이라고 부르는. 네. 그래서 그건 한 2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랭귀지는 1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로봇은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르게 3차원적인 정보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네. 한 단계 높은 인간을 닮았다고 그래서 휴머노이드인데 이 작업 환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작업 환경이 어느 한 작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작업으로 가야 되는 거를 로봇이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또 적응을 해야 된다니까 거의 이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이 로봇은 신체가 아주 튼튼하잖아요. 기계니까. 머리가 이제 사람처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그런 로봇을 지금 개발은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로봇 개발.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상용화된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네. 지금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라고 볼 수가 옵티머스. 있겠고요. 예.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는 그 기종이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하는 회사.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에 있는 페퍼라는 그런 로봇이 지금 시장에 공개가 돼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로봇들은 대부분 이제 제조 공정 라인 안에서 이 제조의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고 그리고 물류를 자동화하는 쪽에 담당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를 네. 실제 조금 쓰이고는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희롱 대표님 지금 이제 세 가지 회사를 얘기해 줬네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아틀라스, 그다음에 페퍼, 네, 소프트 로보틱스,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소프트뱅크의 일본의 예. 페퍼. 이 세 가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수준, 이미 좀 실제 쓰이고 있다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우선 뭐 소프트뱅크? 페퍼는 네. 소프트뱅크의 페퍼는 사실은 이제 걷는 게 아니고 이제 바퀴로 굴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퀴.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 그 아틀라스나 아니면은 예. 그 옵티머스. 옵티머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테슬라가 하는 이제 옵티머스가 네. 사실은 작년 10월쯤에 10월 중순경에 굉장히 큰 쇼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한 7, 8대가 나와가지고서 바텐더가 뭐 이렇게 따라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 사람이 조종을 했다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물론 AI가 뭐 들어갔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믿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아마 들어가서 그런 그 사람을 대응해서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아틀라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는 신체 그 균형 감각이라든지 운동 능력의 지능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단 지금 그 저희들이 얘기하는 생성 AI 예. 그런 이제 피지컬 AI를 투입한 거로는 아직은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로봇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내용이 바뀌어도 네. 그 바뀐 내용을 이해를 해서 다음에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아는, 그러니까 물리를 이해하는 AI라고 생각합니다. 물리를 이해하는 피지컬 AI라고 하는군요. 지금 옵티머스, 테슬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소프트뱅크 페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휴머노이드 개발, 로봇 개발을 좀 앞서간 회사는 어디죠?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연구 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뭐 시연을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작업 능력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좀 뭐 어려운 수준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소희룡 대표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기술 수준을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의 모태는 그 2015년인가에 했던 그 달파 그랜드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끼리 어떤 그 후쿠시마 발전소가 무너졌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굉장히 그 잔해를 치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오준호 교수가 1등을 한 것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기술을 조금 널리 알렸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후에 정부도 그렇고 뭐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위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위주로 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인수한 후 한번 좀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상당히 그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한번 공개됐잖아요. 그래도 몸이 흔들릴 때 딱 무게중심 잡는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 테슬라 지금 전기 자율주행차라 회사라고 하지만 뭐 테슬라의 미래는 로봇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테슬라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번에 CES에서도 이런 로봇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꿀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휴머노이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이 로봇들이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시기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도 뭐 상당히 먼 미래가 될 거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긴 하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침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음식점만 가더라도 서빙 로봇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그 서빙 로봇들은 어떤 공간을 이렇게 찾아가는 루트들이 그 테이블마다 어떤 뭐 칩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는 그런 레일이라고 하는 게 미리 정해져 있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서빙 로봇들에도 소프트웨어가 바뀌게 되게 되면 이 비전 인식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자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어떤 손님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와가지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도 그 로봇이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제품들을 이제 뭐 홍보를 해야지 더 이게 잘 팔릴지 아니면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그 관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빙 로봇이 갑자기 이제 진화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IQ가 막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접근들이 되게 되면 우리 실생활과 되게 이제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집에 있는 그런 그 청소 로봇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 로봇들의 이제 다음 버전이 뭐 카메라를 거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를 이제 그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제 그 연동이 되게 된다고 하면 집안에 우리가 뭐 누가 왔다 갔었는지 뭐 택배가 왔는지 벨소리가 울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청소 로봇이 알아서 이제 비서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실생활과 상당히 연관돼 있는 그 로봇 시장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 로봇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시장이 우리 바로 미래가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뭐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현재 지금 서빙 로봇이 코가 로보틱스도 지금 서빙 로봇 그래서 서빙 로봇이 지금
그 자율주행을 위한 AI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거기에 보조적인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장치는 지금 필요 없는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 그래서 그 서빙 로봇도 충분한 지금 AI를 가지고 있고 이제 더 고도화를 한다면 예. 서빙 로봇이 그 고객의 주문을 받고 음성 대화를 통해서 음성으로 예. 받고 그다음에 그 요구하신 그런 음식에 대한 어떤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더 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는 지금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 AI가 큰 몫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뭐 사람도 인식하고 하는 것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 지금 엔비디아도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뭐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시키는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를 출시한다. 이게 무슨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가요? 엔비디아의 로봇 관련 연관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의 그런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GPU라고 하는 핵심적인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 아이템을 여러 분야에 이제 적용시키는 과정들을 지금 발견하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는 이제 확장이 된 부분이 이제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찾아봤었던 게 이제 바이오 플랫폼이었었고, 그게 이제 바이오 니모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시장에 많이 작년에 알려지게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슨 프로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의 플랫폼을 그 본인들이 이제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그 어떤 계획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들을 이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에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당장에 이제 그 생성형 AI를 그냥 그 서비스 로봇들에 심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젠슨 포르를 그 로봇에 탑재했었을 때는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 동작의 그런 뭐 생성형 AI가 탑재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엔비디아의 정책들이 이런 뭐 데이터 센터, 바이오, 로봇 쪽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저 로봇에 국한해서 조금 엔비디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로봇의 앞으로 수요를 엔비디아는 아마 수천만 대 이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로봇의 수요를. 그러니까 로봇을 뭐랑 똑같이 보냐면 지금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수요 전체가 로봇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로봇의 수요가?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회사죠. 그리고 그렇죠. AI 회사고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하고 자동차가 로봇이 그 정도의 볼륨을 갖고 있다면 수요가 그렇게 늘어난다면 그럼 그 안에 있는 반도체 칩은 곧 자기네들 공급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OS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OS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구글 거지만 전 세계의 스마트폰 OS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AI가 아마 OS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AI 소프트웨어도 공급해야 되고 또 AI 칩도 공급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번에 말씀하셨던 토르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GPU에 자기네들 말로는 뭐 10배에서 50배까지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나운스 되자마자 입도선매를 해서 지금 그 공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토르가요. 이 컴퓨터 지금 아직 출시도 되기 전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챗GPT를 로봇에 올려야 되는데 로봇에 올리려면 너무 연산량을 크게 하니까 큰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 막는 방법이 클라우드입니다. 통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해결 못하는 것들을 큰 바깥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도와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대, 2000만 대, 1억 대가 나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나 계산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금 디도스 공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폭증된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은
혼자서 해결해야 됩니다. 지능을. 아, 그러니까 그 칩도 굉장히 성능이 올라가면서 예. 또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적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로봇 안에서 스스로. 예, 스몰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휴대폰에서 인공지능이 돌아가듯이 로봇 그렇죠. 안에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마 그 스마트폰에서 들어가는 AI보다 로봇에 들어가는 AI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아마 올인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폰 칩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자기 tip이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GPU를 굉장히 뭐 H100, 뭐 A100 해서 많이 팔지만 네. 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죠, 지금 벌써. 그러네요. 엔비디아의 새로운 사업.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열심히 지금 뛰어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 확 높여가지고 자회사로 편입하니까 주가가 뭐 급등했습니다. 이 네. 뉴스가 작년 말에 전해졌거든요. 네. 4, 5월 사이에 뭐 거의 40~50%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도 협의가 비교적 잘 되고 있었을 텐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편입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배경은 뭐고 앞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나요, 삼성전자는?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제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다들 생각이 네. 들고 있고 네. 지금 보면은 그 요즘에 나오는 그 PC들이 사이즈가 이제 요만한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컵만 이렇게 조그맣게? 네. 그러니까 소형 PC라고 해서 이제 그 셋톱박스만한 그런 PC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PC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집집마다 이제 그런 서비스 로봇의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미래로 생각을 해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한 그런 제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작업들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로봇 시장의 주요 생산 기지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네. 예. 근데 원래는 이 로봇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이제 그 로봇 청소기도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이런 로봇이나 어떤 제조업이든지 간에 고품질의 싼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중국은 더 이상 이제 첨단 제품에 대한 미국 수출이 지금 막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해줘야 되는 나라가 필요한 거고 그런 생산 기지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적합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그 생산 기지로서의 그런 그 제조업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생산 기지로서. 네, 두산이라든지 네. LG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자체적인 그런 생산 라인들을 자회사들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라인을 그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그 어떤 뭐 과정에 있는 그런 인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오르면서 또 관심이 갔던 게 로봇 뭐 대장주라고 불리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사실 연말에 그 사업 재편이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조금 올랐는데 회사 재무 구조를 보니까 뭐 영업 적자가 두산 로보틱스 오히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로봇 산업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여러 뭐 상장되어 있는 로봇 회사가 아직은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자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기저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전에 AI하고 지금 AI가 많이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AI의 급속도로 발전돼 있고 또 아까 뭐 엔비디아의 토르처럼 칩들이 제공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로봇의 성능이 굉장히 이제 그 급격하게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떻게 보면 4대 원칙이 싸고 네. 그러니까 취퍼라고 하는 거, 취퍼, 베터. 싸고. 그러니까 그 전보다 좋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faster, 그 전보다 더 빠르고.
빨라야 되고 예. 그다음에 safer 그러면서도 안전해야 안전하고. 되는 어. 이런 이제 네 가지 원칙을 가진 어떤 로봇을 만들거나 그런 걸 그 설계하거나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거기에 맞는 것들 하는 데는 네. 이제 돈을 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지금 현재 이제 그러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좀 적자지만 앞으로 이러한 AI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전 세계적인 경향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실망스러운 어떤 수치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뭐 기존의 그 이런 그 신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초기에 예를 들어서 IT가 그렇게 곽광을 받지 않을 때는 다 초기에 다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예. 약간 더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 앞으로 로봇도 엄청나게 큰 시장을 가지고 예. 그냥 국익에 굉장히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매출이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적자가 많은데 우리 지금 로봇 주가가 좀 움직이면서 보니까 뭐 로봇 테마주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게 상장사가 40개가 넘던데 네. 저희가 잠깐 얘기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외에도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로봇 회사를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은 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대신해서 이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예, 점에서 기지. 이제 출발을 해볼 네.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일단은 뇌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미국 시장이 거의 이제 미국 업체들, 이스라엘 업체들이 많이들 이제 선점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가장 이제 좀 필요한 하드웨어 중에 하나가 네. 이 관절에 해당하는 그런 감속기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또 일본의 괜찮은 그런 그 기술력 좋은 네. 제품들이 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팔다리를 잘 만들고 잘 조립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협동 로봇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협동 로봇이라는 게 이제 인간에 좀 함께 일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 라인에서, 제조 라인에서. 그 사람의 뭐 형체 예.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팔의 그런 여러 가지 관절들을 가지고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수행하고 예. 물류 쪽에서 이제 좀 그 사람들이 이제 힘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작용해주는 예. 그런 로봇들이 많이 이제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서비스 로봇에 적용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네. 회사들 조금 주목했어요? 일단은 지금 인탑스라는 회사가 인탑스? 네, 그 인탑스라는 회사가 베어 로보틱스라고 하는 미국에 이제 그 있는 그 로봇 회사가 있는데 그 베어 로보틱스의 그 외주 제작을 하면서 지금 서빙 로봇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실제로 생산하지 못하는 물량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외주 제작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뭐 추가적인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뭐 분명히 기회가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뭐 그 인탑스라든지 뭐 이렌시스 이런 회사들이 에브리봇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외주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네. 생각이 네. 좀 다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생산기지 역할을 해가지고 로봇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하드웨어 부품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테슬라가 지금 성공한 이유가 제조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그런 건지 네. 저는 오히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왜냐하면 그거 뭐 소프트웨어. 하나에 예를 들어서 몇만 불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매번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 돈을 받고 있는 거고 예. 로봇도 똑같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 겁니다. 소프트웨어 자동차처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아이디어의 싸움이고 예. 창의성의 싸움이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저 로봇 쪽뿐만이 아니라 AI신 분들도 예. 적어도 중국이나 미국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 우리 기술력.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가 그래서 로보틱스.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 정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로봇에. 예. 작고 그다음에 성능이
안 떨어지게 better, safer, 그다음에 뭐 이런 faster라는 그런 네 가지 원칙을 만족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 예. 짧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하는데 짧게 시간이 한 어느 정도 아까 5년 내 10년으로 우리 최 대표님 보시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실제로 쓰일 때. 짧게요. 그러니까 상용화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로봇을 어디다 쓰느냐입니다. 어디다 쓰느냐?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뭔가 요리를 도와준다는 정도라면 전 빨리 올 것 같고요. 예. 이래서 굉장히 무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상당한 물론 이제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어떤 서비스를 타겟으로 해서 휴먼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로봇 산업 관련 구도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롱 코가 로보틱스 대표, 최성환 아름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기대감에 꺾인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 반등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온기가 스며들었는데요. 이번 주엔 미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 공개부터 고용 지표와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죠. 우리 증시가 탄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은 산타랠리 했는데 결국은 좀 기대감이 이제 꺾였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이후 닷새 동안이라든지 신년 하루 이틀 주가가 오른다는 산타랠리는 꺾였는데 그나마 뭐 지난 금요일 조금 네, 고개를 반등을 들었습니다. 했죠. 네, 네. 뭐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왔나요? 네,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ISM 제조업 지수가 네.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49.3을 기록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생산, 뭐 수입, 수출, 신규 주문 네.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세부 지표들도 다 잘 나왔고 어. 또 하나는 고용 지표가 좀 꺾였거든요. 고용 지표가 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는 반등을 했는데 네. 고용은 조금 부진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내고 그러면서 증시가 좀 반등을 했고 네. 특히 나스닥이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나스닥 다시 강세를 보여서 거의 닷새 동안 작년 계속 네. 하락세였는데 이제 반전을 했는데 네. 자 이제 곧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12월께 당시 FOMC 발표할 때는 점도표 그러니까 그 연준 위원들의 금리나 전망을 예상할 수 있는 게 내년 말까지 2차례 정도 낮출 네.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시장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장은 더 매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더 안 내릴 매파적으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한 건 맞습니다. 네. 물가 반등을 했고, 근데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너무 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말씀하셨듯이 점도표 변화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점도표를 25년 금리 인하를 원래는 4번으로 예상했다가 2번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물가 전망을 24년보다 25년에 더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들어오면서 점도표도 후퇴했다는 점들이 들어오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25년 중에 한 번밖에 없을 거야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시장이 더 매파적으로 가려면 금리 인하가 없거나 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충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선반영하고 있고 네. 거기에 따른 심리가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라고 본다면
향후 발표되는 FMC 의사록에 있어서도 더 매파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예. 다소 좀 비둘기파적인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 12월 FMC에서 보면은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매파적이었지만 예. 성명서 자체는 11월하고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지금은 예. 오히려 좀 비둘기파적인 해석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FMC 의사록이 공개되면 해석을 조금 덜 매파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시장에서 올해 금리가 뭐 잘해야 한 번 정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실제로 금리 네. 그 예상이 반영돼 있는 게 이제 미국의 국채잖아요. 네, 맞습니다. 10년짜리가 뭐 지금 4.6%로 네, 왔다 계속 갔다 넘나든다면서요. 네, 네. 이건 굉장히 높은 고공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공행진은 하는 게 맞죠. 지금 금리 인하를 이렇게 했는데도 예. 고점권이라는 거죠. 직전 고점이 한 4.9,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4.7, 예. 그리고 지금 고점이 4.6이거든요. 네. 따져보시면 4.9, 4.7, 4.6, 0.3%포인트밖에 안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고점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나도 채권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이 다소 매파적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네.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하다라는 걸 해석할 수도 있겠죠.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는 경기도 반영하기 때문에 여전히 2%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GDP 예. GDP 성장률이 좀 채권물인 고공행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이 고점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고점이다. 네. 더 다시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일단은 고점이 4.9, 4.7이었으면 예.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경기가 더 좋다거나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애틀란타 연은에 가시면 예. GDP 나우라고 있습니다. GDP 나오요. 예, 그게 3.2까지 전망됐던 게, 그러니까 4분기 전망, GDP 성장률 전망이 예. 3.2까지 전망됐던 게 지금 2.4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는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최근 연준의 스탠스가 다소 매파적으로 움직인 것은 물가 때문이거든요. 근데 12월 물가를 보면은 다소 좀 둔화된다라는 예상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1월, 2월 지나면 물가 레벨은 더 낮아질 거고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금리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지 예. 여기서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 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해 뭐 네. 고작해 한 번 내린다면 네. 설령 채권 금리가 내림 쪽으로 가더라도 내려가는 폭은 거의 뭐 너무 약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예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좀 지금 레벨보다는 좀 둔화되게 된다면 경기에 따른 네. 채권금리 하향 안정세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쪽이라면 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면 네,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거꾸로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채권 투자하기는 그러면 지금이 조금 괜찮은 시점이라고 네. 볼 수 있나요? 저희는 채권 투자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서 4.8, 4.9, 5 이렇게 가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4.6%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고려하셔도 매력적인 레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시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날 약하게 좀 출발해서 네. 경제 불확실성에도 하지만 바로 금요일 네. 또 오늘 네.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무슨 홀짝 이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홀수에는 상승. 네. 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말입니까 이런 게? 그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 해 안 좋으면 한 해 좋은 그림이다라는 거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보통 뭐 홀수에는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년도에 안 좋았으면 그 다음에는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2024년에 코스피가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하반기에 너무 못했거든요. 예. 8월 이후 흐름들을 보면은 글로벌 꼴찌입니다. 마이너스 13%를 기록하면서 8월 글로벌 이후로 꼴찌. 보면? 네, 8월 이후로만 보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질까, 더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저희는 바닥은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통과했다. 네. 오. 그렇게 보는 이유는 6개월 연속 하락했거든요. 6개월 코스피가. 연속? 예. 네,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2000년 IT 버블 때,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형 위기 때만 6개월 연속 떨어졌지 네.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 다 12개월 수익률이 30에서 40% 기록했습니다. 6개월 떨어졌지만 네. 곧바로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다 그런 네, 얘기예요. 12개월 정도로 본다면 1년으로. 등락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좀 올라갔다라는 그림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위기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6개월째 하락했을 때 12월 달에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좀 불안정했던 흐름이라서 저희는 지금은 저점을 통과하고 이제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재들, 그러니까 8월 이후 악재란 악재들은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기 침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 네. 그리고 국내 정치적 리스크, 네. 반도체 업황 불안, 실적 불안,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예. 뭐 더 들려면 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이 변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이 더 나빠지거나 더 강해지지 않는 한 바닥은 통과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악재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완화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면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 가능한데 이 작년에만 해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 비상계엄 탄핵 12월 3일이 터지기 전에도 네. 뭔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왜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예상을 좀 하반기 좀 맞습니다. 하반기 하셨잖아요. 네. 당초 생각했던 것과 좀 시장이 더 달리 나빠진 것은 어떤 변수가 바뀌었기 때문이었나요? 일단은 반도체 업황 개선이 조금 더 안 좋았고요. 아 반도체 네. 전망이.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 좀 진정될 거라고 봤는데 3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도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 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권에 있는 그림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갑자기 들어왔죠. 연준. 저희는 기본적으로 25년에는 예. 3번에서 4번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점도표를 2번까지 후퇴시키면서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리스크가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그날 생각을 해보시면 12월 3일 코스피 종가는 2,500이었습니다. 2,500 종가. 네. 아마 거기서 별일 없었으면 좀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원달러 환율도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때도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때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들어오면서 1,430원으로 튀었고요. 이제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했다 싶으니까 이때는 또 달러가 106까지 떨어졌더니 109까지 올라오면서 달러 또 지수가, 네. 올라가면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예.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은 좀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 이런 흐름들이 아마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코스피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네. 좋다 그러는데 지금도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네, 하향 조정되고 하향 있습니다. 조정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하향이 조정된다 그러면 뭔가 삼성전자 주가 상승 이걸 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최근 반등을 하고 예.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대치가 바닥이라면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들어왔거든요.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좋고요. 작년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늘었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주가 레벨에서 더 빠지기보다는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진정되는 그림들. 단적인 예로 예. 어떤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적 쇼크가 반등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단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단 괜찮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세게 올라가긴 할 텐데 네. 지금 최근 들리는 소식으로는 4분기 실적 전망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8조 5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8조 5천. 네, 최근 나오는 전망치로는 7조 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떨어져요? 네. 영업이익이? 네, 영업이익 전망치가.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 정도면은 뭐
리즈너블한 그러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심리가 시장에서는 좀 반등이 동력이 될 수 있겠고 또 예. CES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최근 잘 나온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예. 앞으로는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 심리를 예. 좀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을 7조 6천억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예상을 네. 했는데 막상 그게 공개가 딱 공식 발표되더라면 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네. 좀 안도할 수 있다. 네. 그 다음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도 그렇게 개선 전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정체된다라는 전망들을 정체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네. 지금 여러 가지 가정에서 중국 경기가 나쁘다라는 가정을 일단은 다들 깔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 수출도 늘어나고 중국 반도체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요. 예. 중국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4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중국 그래요? 소매 판매라든지 유동성 지표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경기가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한다. 여기에다가 1월 말에 있을 춘절 소비가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네. 조금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이겠죠. 환율 환율. 레벨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불안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출주 입장에서는 환율 효과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2월 달 수출만 놓고 보면 달러 기준으로는 6.6% 전년 대비 6.6%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원화 기준으로 하면 21% 증가했습니다. 21%. 네. 환율 때문에. 환율 효과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예. 말씀드리면 예. 이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면 주가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워낙에 이제 기대치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도 조금 수출 효과 조금 기대할 수 있을 네.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어지지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네. 것이다. 또 다른 혹시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 조금 긍정적인 변화, 변수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들 나쁘게 생각하시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트럼프죠. 트럼프 워낙 불확실한 네, 취임을 트럼프 앞두고 있는데. 1월 20일 날 취임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시장이 조정받는 과정을 보면은 트럼프의 발언들이 굉장히 세게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 관세 부과한다. 멕시코에도 관세 부과하고 중국에도 관세 부과한다. IRA 법안 폐지할 거다. 이민자들 다 쫓아낸다. 불법 그리고 이민자들. 반도체 보조금 줄이거나 없앤다. 너무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불안감들 그리고 예. 공포 심리는 예. 시장에 많이 녹아들어 있는데 트럼프가 정작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책의 속도와 강도, 그러니까 정책 시행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지금의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것들이 조금 이 정도 속도는 아니네, 이 정도 강도는 아니네. 특히 관세 같은 경우도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예. 상대방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트럼프는 미국의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들고 협상을 하는 건데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의 관세를 부과할 때 한 번에 20% 관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 예. 3, 5, 7, 9 이렇게 조금씩 올리다가 또 협상이 잘 되면 관세를 인하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협상 카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막 그렇군요. 한 번에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 시장이 조금 돌아선다면 뭐라 그럴까요? 좀 앞서간다, 주도한다. 네. 좀 어떤 것이고 투자자들은 좀 어떤 생각으로 임해야 될까요? 일단은 2,600 이상까지는 예. 낙폭과대주겠죠. 낙폭이 많이 네. 떨어진.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7월 10일 고점 이후 낙폭과대주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였으니까요. 낙폭과대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꼽힐 수 있는 게 많이들 2차 전지. 예. 2차 전지도 낙폭과대주인가요? 엄청나게 너무나 많이 낙폭과대주죠. 떨어진 거죠? 네, 네.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을 보면은 자동차,
자동차. 이런 업종들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고 있는 뭐 제약바이오도 네. 좀 단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초부터 빅테크의 로봇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닮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빅테크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이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원을 쏟아붓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앞서가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는 인공지능의 다음 물결은 로봇이다. 이렇게 말했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나 펼칠 신세계에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